김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영하의 추위는 계속됩니다.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이해운 장관 지명자를 지명 철회했습니다.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결국엔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결국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주요 의혹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멀어져 갔는데 끝까지 청와대가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바뀐다.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입니다. 바뀐다. 뭐가 바뀐다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한국군이 주도, 미군은 지원, 방위 공식이 바뀐다. 미국의 방위 전략서에서 이 대북 억제 책임은 1차 책임은 한국에 있다. 미국은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서 논란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북한이 공격해왔을 때 무조건 미국이 참전한다라는 공식은 이제 깨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올린다. 중앙일보 8면 기사인데 뭘 올린다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 정부 이긴 시장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문정부 때의 실패 정책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연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이른바 세금 폭탄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떠나다. 동아일보 6면입니다. 운동권 1세대에서 7선 의원, 책임 총리까지 민주당의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74세의 나이였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을 회복하지 못해서 별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라고 애통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판친다. 한국경제 26면 기사입니다. 6조 시장으로 커진 라이브 방송, 명품 짝퉁이 판친다. 언니, 정품과 똑같은 미러급 샤넬 스카프인데 45,000원이에요. 캡처하시고 다음은 굿즈 보여드릴게요. 라방을 통해서 이렇게 짝퉁을 팔던, 그래서 압수물이요 2년 새 894%나 폭증했다라는 불편한 뉴스입니다. 돈 되는 건 다 짝퉁으로 판매를 하는 일당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출신의 우리 박성민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청문회까지 했지만 주요 의혹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국회 결론을 전달하기도 전에 지명 철회.
장관 되려다 수사 대상 됐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저희 돌직구쇼 출신의 홍익표 정무수석의 기자회견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 사안에 의해서 지명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실 때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신 것이다. 바로 지난주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 홍익표 수석을 청와대에서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역시 돌직구쇼에서처럼 차분하게 설명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대통령이 왜 데려갔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의 또 브리핑을 보셨는데 소식은 좀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철회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홍익표 수석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두루두루.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제가 얼핏 기억난 것만 해도 5가지예요. 5가지.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이렇게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입시 문제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취업 문제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거 이제 갑질 문제였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청문회 때 보니까 그때 세금 신고 제대로 한 건가? 양도세 그 포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노래가 아파트라고 한 노래가 세계를 석권했잖아요. 아파트. 그것도 보통 아파트입니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반포 아파트예요. 반포 아파트. 원펜타스라고 아주 그냥 반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아예 대놓고 한 그 아파트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얻은 양도 차익이 제 생각에 미니멈 50억이다, 뭐 60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이해훈 후보자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더 많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게 그나마 그 보기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갔다. 이해훈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장고 끝에 악수 그것도 최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 당의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 대통령이 결심한 것이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확실하고 이 대통령이 어렵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심하게 됐을까? 청문회의 주요 3가지 의혹과 3가지 이유를 저희들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명 철회 이유 첫 번째 장면 들어보시죠. 홀레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홀레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 실은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는 관계가 파경이 됐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약의 규칙에 네.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화 상태이고 깨진 상태이고 또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원님,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명백히 불법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장남 부부가 파경에 이를지도 모를 굉장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았었다. 그리고 장남이 발병을 했었다. 그래서 청약을 미혼으로 신청했다. 라는 논리인데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민주당의 진성주 의원 그게 불법 청약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지적. 그래도 불법이다라는 질타인데 판사 출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이 시간에서 이혜원 후보자는 직이냐 집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네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23일 청문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청약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아들의 뭐 이런 파경설이랄지 아니면 또 아들이 병을 얻었다 할지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는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아마 청문회 분위기나 국민적인 의혹 시각 뭐 이런 것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청약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미 식을 올렸잖아요. 식을 올렸고 2023년 12월 6일에 지금 12월에 식을 올렸다는 거고 지금 당첨 시점은 24년 7월이니까 7개월 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결혼식도 올렸는데 또 뭐 세대 분리도 안 하고 또 지금 미혼으로 좀 해놨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위장 미혼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혜원 후보자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하셨지만 이 부정 당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그 지명 처리와는 관계없이 계속 국토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 청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국가에서 정확히 관리를 할 때 네. 그때 어떤 그런 뭐 부동산의 정의성이나 이런 것이 또 확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연 사실 파경이 사실이냐 아니면 또 아들이 병을 얻은 게 사실이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도 자식 키우는 그 엄마 입장에서 참 이렇게까지 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만들면서까지 이런 공개까지 뭐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들을 그렇게 내밀한 면까지 비춰가면서까지 장관을 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혜원 후보자가 그 선에서 좀 멈춰줬으면 오히려 본인의 어떠한 그 명예도 좀 더 얻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통상적인 이 부모 심정에서 아들 부부 갓 결혼식을 올린 그것도 장남 부부가 부부 사이가 악화돼서 파경 위기까지 갔다면 어떻게든 달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것이 이제 부모 심정일 텐데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파경 위기니까 부동산 청약을 해야겠다. 아파트 청약을 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결과적으로 하신 거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혼으로. 저 장면을 보면서 이제 쉽지 않겠다는 전 판단을 했는데요. 딱 저 장면에서. 예. 가장 어쨌든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볼 장면이 이 원펜타스 청약 관련해서 네. 가점을 만들기 위해서 혼인한 아들을 미혼인 상태로 둔 게 아니냐. 결국 그걸로 당첨이 됐고 지금 2배 이상의 시세 차이, 100억 가까운 현 시세를 누린 게 아니냐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정말 시원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갖고 있었어요. 네. 뭔가 있었겠지. 뭔가 있었겠지.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바라봤는데 저 해명을 듣고 이혼 위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실제 결혼식 딱 하고 파경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죠. 예. 그런데 딱 그 사안만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는데 청약을 둘러싸고 그 이후에 전후에 이루어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저 사유만으로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도 미혼인 상태로 있었다라고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변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해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들어는 보고 국민들께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어렵게 만든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예. 해명이 안 됐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더 이상 사실은 뭐 지명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저 장면 해명으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다른 뭐 보좌진 갑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국민 정서에 반한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 인사를 강행할 수 없다는 건 분명했고 저 부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던 거는 분명했고요. 아마 그래서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기회를 계속 줬지만 역시나 준비된 자료나 소명의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에 예.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금도 제기돼 있는 부정청약과 관련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인사를 더 이상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스스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혁준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위기 없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뭐 정혁준 변호사님 내외처럼 인고 부부는 그럴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위기 없는 부부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 극복하고 마음을 다잡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부부들의 삶인데 위기라고 해서 미혼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혼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미혼 자녀 청약을 활용했다라는 건 법적으로도 진성준 의원 지적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장모님도 모르시는 건데요. 네. 저희 신혼여행 가가지고 대판 싸웠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혼 위기가 있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결혼기념일인데 예.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저 집은 그러면은 결혼기념일을 혼인 신고한 날로 결혼기념일을 하나? 전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했지만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부부는 그 뭐 결혼기념일에 아무것도 안 하나? 그런데 결혼기념일을 결혼식한 날짜로 잡는 게 아니고 그 혼인신고한 날짜로 잡나? 이것부터가 상식에 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혼이냐 기혼이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탁할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청약할 때. 청약할 때 그 부양 가족이 필요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피부양 가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피부양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가 부양할 필요성이 있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들이란 네.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 장남 어떤 분입니까? 이혜훈 후보자 장남은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것도 경제학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그 연구원의 박사연구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연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핏 봐도 억대 연봉에 가까운 그 정도 연봉 받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 이혜훈 후보자 말대로라고 하면 결혼 신고는 안 했어도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피부양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법의 취지를 갖다 몰각하는 것일 뿐더러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첨됐었어야 할 그 아파트를 본인이 가져가 가지고 재산이 200억이나 되는 그러한 분이 그 다른 사람의 그 아파트를 뺏어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 곳간지기를 하겠다라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가지고 지명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지명 철회가 됐을까?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 장면도 준비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산의 25평 아파트에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 데 살고 했을 때 5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방 3개짜리인가요? 네. 예, 어떻게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데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나요?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아, 소파도 마루도 있고. 잤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의원님은 댁에 계실 때 안 그러시나요? 마루에는 안 자죠. 네. 방에 자지 왜 마루 잡니까?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28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5명이 이 국평이라고 불리는 20평대 집에서 어떻게 지냈냐라고 묻자 마루에서 잤다라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박최고, 같이 살았다라는 증거를 하나도 못 댔다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저 마루에서 잤다라는
라고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뭐 증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네. 아니 뭐 마루에서 잤다고 하는데 그 해명이 과연 이제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물론 이 국민들 분들 중에서 시원하게 마루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죠. 뭐 저도 가끔 이제 본가에 가면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이제 핵심은 이 장남의 25평 신혼집에 일가족이 전입 신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이제 꽤 장성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5명이 어떻게 그 집에 살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전 제대로 된 해명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명을 듣고 믿고 아 그랬구나 하실 국민들은 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역시도 굉장히 좀 치명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잠만 잤다라는 해명조차도 사실은 납득되지 않는 것이 같이 지낸 게 맞느냐라는 그 의문점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서 잠만 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잠을 어디서 잤느냐보다도 결국 거기에 5명이 같이 지냈던 게 맞느냐, 실거주를 한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저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납득시킬 만한 혹은 증명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잠만 잤다, 마루에 가서 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방이 3개니까 5 식구가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분도 많거든요. 보통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방, 방이 3개니까 엄마 아빠 한 방, 큰형한테 보통 한 방을 주고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가 남은 한 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둘째, 셋째가 좀 많이 티격태격하고 싸워요. 아들 셋일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마루에서 잤다. 이런 해명이 나온 건데 누가 잤을까요? 마루에서. 이제 뭐 본인이 마루에서 잤다고 하시니까 이제 부부가 뭐 마루에서 주무셨을 수도 있는 거고 방을 이제 다 아들들한테 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 제가 추정하거나 생각을 해야 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루에서 잔다라는 발언은 진짜 마루에서 잤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도 결국 그 집에서 다 같이 생활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어디에서 잤느냐보다도 과연 거기서 지낸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어떤 의문이 든다. 뭐 신혼집에 전입 신고를 한 그 과정도 혹은 그 이전에 부정 청약 문제도 결국 이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잡음이 나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니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사실은 기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박성민 최고의 강한 비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왜 지명 철회했을까?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 뭘까요? 그 장면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하죠. 실망하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예? 아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네. 내가 뭐예요? 계속 내 있다고요. 말씀은.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이 아파트를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집요하게 여당 의원이 물었는데 끝까지 네 라는 애매한 답변을 반복했는데 이 헷갈리는데요. 아파트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안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지명 처리돼서 안 포기했군요.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못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있다고요. 좀 약간 짜증스럽게 얘기까지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이냐 집이냐 이 말이 두 개 그거군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집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직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 23일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지명 철회가 없다고 했으면 사실 오늘 기재위가 열려서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장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러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아마 그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도 그렇고 청문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분은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나왔던 것이 바로 그 상지정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집을 포기할 생각이 있냐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뭐 이러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으로 좀 씁쓸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위 선양자 전형으로 첫째 아들이 연대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있습니다만 할아버지 훈장으로 연대를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아버지 찬스로까지 세상을 사는 이러한 기이한 저는 패밀리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혼 후보자의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거였고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점을 저는 이번 그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청약 이 부분은 2024년 7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선이 2024년 4월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은 없었던 시기이고 그러면 이것은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많은 그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청와대의 면밀한 검증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연 이 후임자로는 누굴 지명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뜨거운 인물들 3인방을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라며 당 내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정청래 대표가 탈당하고 조국당으로 가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반발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문들을 얼마나 힘들게 쫓아냈는데 다시 함께할 수 없다.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숨기지 않았어요. 문자 폭탄 400개 받았는데 99%가 합당 반대다. 조국 싫어부터 왜 합당하냐라는 반발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것도 사실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들어보시죠. 협의를 했다고 대외적으로 그분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측근들이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더라 통신으로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겠냐. 당연히 얘기했겠지. 이런 식으로 흘린 건데요.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에서 합당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만찬에서 합당과 관련 일체의 발언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하여 당은 사전에 정무수석에게 알렸다, 통보했다는 거죠. 이게 공식 발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홍익표 수석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죠. 대통령 기사를 보고 하셨다. 대통령도 몰랐다. 이현주 최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더민초 소속의 28명 초선 의원들도 집단 반발했습니다. 초선 의원 28명이에요. 엄중한 시기에
정청래 대표가 보여준 합당 제안 과정 깊은 우려,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 반대한다. 청와대와 상의 없이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거다. 이현주 최고의 발언과 합쳐보면 이런 식인 건데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겁니까?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독단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합당을 완결한 게 아니라 합당 논의의 이제 시작을 얘기한 거고요. 절차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 당원들의 의사를 물을 거고 전당대회 소집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위임을 통해서 중앙이나 어떤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간 거죠. 뭐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합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발표를 아까 이현주 최고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냥 통보했다라는 건데 통보한 겁니까? 상의한 대통령의 뜻인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 통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혼자 결정해 놓고 하겠다라는 통보를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네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은 지론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지 실제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어떤 시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뭐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이 아니면 오히려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정부 또 민주당의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비 후보들이 당의 검증 작업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을 넘어가서 2월 말이 될 경우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자 선거체제로 가면 이걸 조율하고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이 특정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 당선자가 갈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같은 범여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어차피 할 통합이면 지금이 맞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결단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이걸 독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원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대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독단적인 절차 무시의 부분도 있고 이 당원 1인 1표, 당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겠다고 하면서 결론을 내놓고 당원들에게 억지로 따라오라는 게 아니냐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조국혁신당이고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 자체가 이 당이라는 상징적 이미지 때문에 과거 이제 지난 23년, 24년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체포영장을 뭐 국회에 통과시켰던 소위 말하는 비명의 어떤 복귀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것을 일정 정도 뭐 당연히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 스스로가 당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합당으로 가는 과정 역시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무조건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후 합당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초선 의원 28명도 독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고 친명 의원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최고위원들 얘기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 정당의 모습입니까?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 남용입니다.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이제 당원들에게 즉시 진상을 공개하십시오.
이 당은 난리가 났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 와중에 팬클럽을 출범했습니다. 청솔 포럼, 푸를 청, 거느릴 솔, 푸른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마음, 이름이 좋습니다. 노사모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정 대표도 참석해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이 난리가 났는데 팬클럽 출범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지지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제 지지자분들이 마음을 모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정청래 대표께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당이 굉장히 좀 어지럽고 당내에서 좀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꼭 갔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와 별개로 사실은 본인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출범한다는데 또 안 가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 정치의 좀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이 일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은 일대로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것이겠죠. 뭐 팬클럽을 출범을 했고 거기에 가서 강연을 한 것은 개인의 별도 일정인 것이고 그와 별개로 당대표가 지금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결국 지금 절차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내부를 좀 진정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따로 떼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초선 의원 28명이 독단적 합당에 반대한다고 당대표에게 성명을 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초선 의원들이 그 팬클럽 비슷한 포럼 출범에 정 대표에 대해서 소화적 정치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함께 보시죠. 굉장히 뭐랄까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소화적 정치다. 이 합당이 만약에 대통령의 뜻이라면 저렇게 초선 의원들이 독단이다 소화적 정치다라고 하면서 정 대표에게 반발할 리 있겠냐. 상당수 최고위원들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충분한 공감대, 특히나 당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또 성공한 합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청솔 클럽이라는 이제 팬클럽도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청솔 포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벌써 이제 7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청솔 포럼은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대권 행보를 위한 팬클럽 아닌가. 지금 대선은 2030년이라 4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역 대통령 취임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차기 대권 행보를 한다는 것은 비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생각을 했을까? 본인은 아마 당대표이기 때문에 올 6월에 지방선거의 승리가 필연입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또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은 뭐 호남권이랄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일부 또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방선거를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당대표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대권 행보를 한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대권 행보를 위한 지방선거의 승리 방정식을 위한 그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합당을 생각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당 최고위원도 지금 패싱이 되는 상황이라 이현주 최고를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들이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충분한 수기가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명청 갈등이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감도 드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된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제명을 철회하라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당징계 철회하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당원들이 명령한다! 불법 징계 철회하라! 한동훈을 내친다면 국민 각오해라! 선택은 저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우리를 찍어내면 찍어내는 대로 우리는 한동훈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양당이 난리네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도 끝났고 장 대표가 복귀를 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이 건.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장 대표의 단식 통해 가지고 저는 야당의 어떤 화합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버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 들고요. 결국은 장 대표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최고위 열어가지고 제명 확정하면 그때부터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또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또 지켜봐야 될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대표가 복귀하면 한 대표를 제명 끝내 하리라 보십니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정치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컨대 장 대표가 제명을 강행한다. 그런데 이 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너무너무 허술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주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제명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제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허술하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제명이 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은 또 어떻게 그 처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집회 참여 인원을 두고도 양측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친한동훈계 박상수, 연인원 10만 명, 행진행렬이 끝없다. 김종혁 최고, 전 최고죠. 제주 울릉도에서 자발적 참여했다. 장해찬, 박박 긁어 모아 2,000명. 박민영, 딱 봐도 100만 우기던 좌파식 계산법이라며 친장동혁계들은 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이미자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한동훈 제명을 철회하라라는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서 진짜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찾아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날 속담도 있는데, 와서 좀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도 좀 하고 서로 마주 앉아서 하다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집회를 딱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더 끌고 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 어찌됐든 선택은 해야 됩니다. 그냥 묵혀둘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승민 최고?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면 징계하리라 보세요? 제명하리라 보세요? 저는 하리라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실 징계를 철회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고, 뭐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정도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또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절차상에 있는 부분을 그냥 보장해 주겠다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계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장동혁 대표 발로 좀 명확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어떤 징계에 대해서 아무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때 단식을 하면서 다
다른 정치적인 활로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도 내부에서 좀 더 얻어내는 결과를 장동혁 대표는 얻었고, 그 외에도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니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를 한 번쯤은 찾아와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부적절하고 이걸 멈춰 세워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한 전 대표의 처신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만큼의 부담은 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처음 징계를 딱 하겠다라는 그 제명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본인에겐 유리한 정치적 국면이 만들어졌다라는 판단을 끝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돌아왔을 때 이전에 미뤄뒀던 것을 정광석화가 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9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최고위에는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니까 29일 예정돼 있는 최고위에서 복귀 후에 제명을 의결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달라진 거라고는 장 대표의 단식이 있었다라는 그 사이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죠.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명 결정을 할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한동훈 대표의 축출이라는 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온 프로세스였기 때문이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명분을 갖고 하느냐였고, 제명 결정 직후에 당내 반발을 의식해서 그 명분이 단식으로 이어진 것도 분명히 한 이유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출구가 없을 것으로 봤던 특검 요구 단식은 끝났습니다. 적당히 결집 효과 같은 게 이루어졌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원했던 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굳이 손잡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따로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로서는 한동훈 대표 제명 의결을 최고위에서 하더라도 당내 아무런 정책 부담이 없다는 결론까지 확실하게 갔을 것으로 보고요. 빠르면 오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고 볼 정도로 이미 장동혁 대표의 의중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뭐 더 미룰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29일 최고위가 열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날 복귀를 한다면 그날로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징계 논란은 끝내려고 분명히 할 것이다. 그 결론도 이미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엔 예고했듯 어떤 가처분 신청 국면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한동훈 대표가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과연 그 부분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가처분이 절차적 하자,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신청했다가 인용이 안 될 경우에 또 정치적 타격까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 정치 행보로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이 친한파들의 징계 국면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죠. 지난번에 19일이었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졌을까요? 윤민우 위원장은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써낸 결정문에서 한동훈과 김종혁 등을 마피아, 테러리스트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윤리위원장이 피조사자인 김종혁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범법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예단을 갖고 있는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윤민우 위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윤리위에서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각, 만장일치로 기각.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친한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자, 전주현 의원님, 이제 장동혁 대표의 선택만 좀 남았군요. 최고위에서. 근데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위에서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뭐 다시 윤리위 회의 일정이 잡혀서 이제 거기에 또 본인 출석해서 충분한 소명도 뭐 듣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 차차 지켜봐야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좀 제명권으로도 좀 국민의힘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아직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만약에 중징계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더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서 저는 윤리위원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 사안을 좀 지켜보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장동혁 대표가 지난 목요일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년 만에 국회 방문으로 이제 단식을 중단을 하고 지금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이 될 수는 없고요. 이제 빠르면 목요일, 뭐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제 본인이 결국은 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 어떤 최종적인 의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방법은 없죠. 법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이 징계를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고 그래서 최고위에서는 10일간의 이 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제명 처분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친한계 일부 인사들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잠깐이라도 좀 방문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이러한 의견을 냈습니다만 또 그것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명 처분을 그냥 의결을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국민의힘에게도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탈세 의혹에 활용됐던 이른바 국세청이 의심하기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가족 법인 회사의 주소지가 한때 부모님이 운영하던 강화도의 장어집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어집과 관련해서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차은우 씨가 2022년 9월 SNS 장어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단골집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장어집에선 마치 남남처럼 차은우 씨가 장어 맛있게 드시고 가셨다. 직접 게시물까지 올려주셨다.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라며 홍보를 올렸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올렸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급기야 2022년 11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은우의 단골집으로 소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뒷광고 아니냐, 가족 가게인데 남남처럼 단골집으로 홍보했다, 속았다 등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남남처럼 이렇게 광고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장어가요 비싸요. 비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단골집이라고 하면 자주 가는 집 아니겠습니까? 자주 간다라고 하는 건 맛이 있으니까 자주 가겠지.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장어가 땡길 때 어디 갈까? 차은우가 단골이야? 그럼 맛있겠네 당연히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뭐 저야 뭐 차은우 씨 그렇게 열렬한 팬은 아니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차은우가 자주 간다라고 하면 혹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차은우 씨가 밥 먹었던 곳이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차은우 씨가 저 장어집에 자주 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간 게 맛이 있어서 자주 간 게 아니라 우리 집이니까 자주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면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탈세 문제가 없고 그냥 뒷광고 문제만 있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이 하시는 데니까 조금 뭐 도움 드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 이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탈세 200억이면요. 우리나라 역사상 연예인 관련해 가지고는 최대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놀랬던 거는 탈세가 200억이면은 소득은 얼마였겠는가?
2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중에서 200억 정도 탈세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야 있는 사람들이 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또 이해훈 후보자 생각이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더 이렇게 그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박선미 최고지 이 부분 좀 아쉬운데 차은우 씨 정도 되면 인기면 부모님이 하시는 장어집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깔끔하고 맛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나실 때 장어 생각하시면 한 번씩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마치 지금 남남처럼 얼굴 천재 차은우 씨가 방문하셨고요. 단골집이에요. 이래버리니까 진짜 맛집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뒷광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대중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차라리 좀 거짓말은 하지 말지 그랬냐.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이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번에 세금 논란도 결국에는 대중을 좀 기만한 것 아니냐. 네. 그동안 보여지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리고 어떤 법을 실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런 그 게시물조차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결국 단골집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가게였다고 하면 뭐 팬분들이 아 여기 차은우 단골집이래 하면서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 수익 창출이 되는 거는 당연히 뭐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그 여러 가지 파급 효과 그리고 수익 효과들을 알고 있었으면서 저렇게 부모님의 그 집인 거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저런 부분까지도 속였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장어집이 엔터테인먼트 법인 회사의 주소로 등록돼 있던 장어집입니다.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A법인 2022년 10월 설립했었고 강화군에 저 장어집 주소를 두었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보기엔 해당 장소가 연예인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봤을 때 조기현 변호사님, 네. 이 부분은 좀 명백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이 법인 주소를 공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누가 보더라도 장업집 주소에 연예기획사가 아무리 1인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정상적인 연예인을 이 조력하는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겠죠. 더군다나 그 장업집이 부모님이 운영하던 장어집이었다고 하면 뭐 세금과 관련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분명히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논의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방법이 이루어지는 이 방식이거든요. 네. 법인 회사를 실질적인 운영이 없는 1인 회사로 두고 그 주소지를 실제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곳에 둔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뭐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탈루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마 지금 과세 당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0억 가량의 탈루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법인을 유지할 경우에는 외부 감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 책임 회사로 아마 법인에서 유한 책임 회사로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외부에 공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탈루하기가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법인 주소를 그곳에 유지했다는 것은 일단 의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아마 과세 당국이 그 과정에서 200억 가량의 탈루가 이루어졌다고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차은우 씨 측의 입장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확정된 사안 아니다.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현재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인데 글쎄요. 장어집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저 연예기획사 법인이 실제 존재하는 연예기획사냐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판단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은우 씨에 대한 어떤 혐의도 가타부타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구체적이다.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된 세팅으로
보일만하다라고 지적했어요. 주소지 세탁 의혹, 주식회사에서 유한 책임회사의 형태로 전환한 것도 외부에 감사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세팅.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했겠죠. 왜냐하면 그래요? 정말 지금, 전문가들이 개입된 거다? 그러니까 사안이 사안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설립한 이 차은우 기획사, 네. 1인 기획사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은 지금 과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탈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탈세 이런 추가적인 그런 세금 탄료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1인 기획사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지금 이런 건데, 이거를 차은우 씨 어머니가 어떤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당연히 주위의 조언에 따라서 뭔가 절세 내지는 뭔가 이렇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으로 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당연히 조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치밀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꼬리를 잡힌 게 그 강화도에 지금 장어집이 있는 그 건물에 1인 기획사가 있으니, 뭐 차은우 씨가 얼굴 천재로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 경주 에이펙에서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사회까지 맡을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바쁜 스케줄을 가진 분의 기획사가 강화도에 있으면 이게 좀 현실감에서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의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은우 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뒤를 캐보니까 나오는 것이 1층에 있는 그 장어집이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장어집인데, 그거를 마치 모르는 사람의 식당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좀 팬들의 배신감이나 일반 국민들의 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지금 과세 당국이 이 부분 1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페이퍼 컴퍼니로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지금 과세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은우 씨 측에서 이의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처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가법 적용 가능성.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 경영 활동이 있었는지, 정상적 계약 구조였는지, 세금 회피, 고의성이 없었는지 등등을 입증을 해야 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혁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가법이 있네요. 글쎄요, 일단은 1인 기획사라는 거잖아요. 1인 기획사 관련해서 논란됐던 연예인이 또 있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여가지고 뭐 어머니가 대표고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그런데 박나래하고 차은우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차은우 씨는요, 정식 소속사가 있어요. 정식 소속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기획사가 또 생겼는데, 그런데 그 1인 기획사 소재지가 강화도고 거기가 또 부모님 하시는 장어집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식 기획사가 있는데 왜 플러스 알파로 이런 걸 갖다 만들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래 소득세는요 한 45%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세로 돌리게 되면 그게 20%대로 줄어드니까 최소한 20% 정도의 세액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어떤 식으로 저는 의심이 되냐면 1,000억을 벌었는데 20%를 아꼈으니까 200억 탈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만 저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금액이 커지게 되면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나 뭐 그다음 특가법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차은우 씨 그 측에 굉장히 미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차은우 씨 관련된 또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춥습니다. 아주 춥습니다.
북극이나 이 근처에 가보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유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빙이 한강에 흐르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나 춥길래? 한강 하구 행주대교 주위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오리들이 얼음덩이를 피해 요리조리 헤엄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강물에 떠있는 유빙을 발견하고 산책 나온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일몰 찍으러 자주 오는데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이 유빙이 멋있어가지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좀 찍을 생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구나 생각이 들고 이런 풍경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옆으로는 하얀 유빙들이 한강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집어들어 보니 그 크기가 제 얼굴을 가릴 만큼 큽니다. 한강 풍경에서 북극 바다가 연상된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강아지랑 산책 나왔는데 저희도 북극 같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이런 유빙이 생겨나는 건 한강 하구로 드나드는 바닷물 영향이 큽니다. 한강 하류에서는 강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는데 한파에 먼저 얼어붙은 강물이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 영향으로 서로 부딪히고 엉겨붙으면서 커다랗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류와 달리 바닷물의 영향이 거의 없는 한강 상류에는 강물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판 모양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냉동고급 한파가 지속되면서 이국적인 한강 풍경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저기에 펭귄이나 북극곰이 살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풍경입니다. 자, 이어서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시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박나래 씨 관련된 내용인데 박나래 씨와 주사 이모의 엇갈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나래 씨 측은요. 의사 면허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다. 의사라고 알았다라고 해명했죠. 그런데 주사 이모의 남편이 의사인 줄 알았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안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진짜 주사 이모는 따로 있다. 라고 남편이 나섰습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집, 공항, 화장실, 차 안, 세트장, 대기실, 대만 촬영장까지 주사는 30번으로 추정된다. 그러자 주사 이모 측은 한국에서 의료행위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남편이라는 분이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박나래 씨 해명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다 알았으면서 왜 이러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왜 나한테 우리 쪽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법 의료는 처벌을 해준 주사 이모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갖고 박나래 씨가 다 알고 박나래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형량이나 이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처벌의 형태와 수위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주도는 그럼 박나래 씨가 했다는 걸로 주사 이모의 남편이란 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그냥 이용만 당한 어떤 사람 아니면 호의를 가지고 한 번 정도는 해줬는데 상습적 장기적으로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매니저도 그렇고 이 주사 이모 측도 그렇고 의사인 줄 알았다. 박나래 씨가. 이 말은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주장을 양쪽이 하고 있는 셈이 되는군요. 주장이죠. 예. 팩트는 이제 수사 결과 나와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경찰에서 의사인 줄 알았는지 아닌 걸 알면서도 의료 행위를 받았는지 이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녹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소위 말해 SNS상에 오간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카드 결제 같은 거라든가 이것을 포렌식을 통해서 위치랑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좀 묘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주장할 부분도 있고 이권이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의사협회에서 확인한 거는 저분은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분은 명확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과연 박나래 씨가 의사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저 말은 거짓말일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박나래 씨가 적어도 저 주사 이모를 주변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뇨의과 전문의로 유명한 홍성우 원장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나래 씨가 우리 병원 맞은편에 되게 큰 병원 성형외과는 의사 언니가 있다. 외국에서 한 자리 유치하고 하는데 같이 뭐 협업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네 해서 그렇게 소개를 받았던 거죠. 제가 만났을 때 혹시 의사 면허증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몇 번 안 받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의사라고 한 거는 속은 거죠. 자, 이 대목 굉장히 좀 유명한 원장님이잖아요. 홍성우 원장님. 과추형으로 유명하죠. 과추형으로 유명한데 박나래 씨한테 소개를 받았다. 근데 거기서는 박나래 씨가 의사 언니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러니까 홍성우 원장님 말씀은 박나래 씨가 의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 얘기는 박나래 씨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예, 저 부분은. 네. 근데 이제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홍성우 원장님의 그 진술은 뭐 그 의심할 건 없으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은 의사가 아닌 걸 알았지만 불법 의료 행위 혐의 등을 속이기 위해서 외부에 의사라고 소개했을 수도 있으면은 그거는 있겠군요. 박나래 씨가 그건 너무 지능적이죠. 그건 처벌이 나중에 밝혀진 처벌을 더 높이 받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해 들은 걸 전해 들었다고 하면은 참작이 되지만 네. 의도적으로 홍성우 원장님을 속이거나 아니면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홍성우 원장님은 박나래 씨 때문에 속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속은 거죠. 결과적으로 속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뭐 소개 이 정도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냥 별일 없이 소개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매니저 측은 공항 화장실에서도 박나래 씨가 이 주사를 맞겠다. 공항 화장실이요. 함께 보시죠.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3년 11월 해외 촬영 후 한국에 들어올 때 박나래 씨가 A 씨랑 주사 이모랑 공항 화장실에서 만나 링거를 맞겠다고 하더라. 말이 안 돼서 그냥 끌고 나와 차에 태웠다. 그런데 A 씨가 올라탔고 차 안에서 링거를 놨다. 라는 주장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반장님. 저게 맞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의심했던 건 이런 거죠. 박나래 씨가 의존성이 생겼느냐. 저 약물에 대해서. 중독. 예, 중독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 하는 위험한 공간. 다른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에 그렇게 맞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정도로 의존성이 있느냐. 그러면 저건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매니저들은 굳이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랬다고 하면 저건 사실 위험한 부분인 거고 뭐 물론 전 매니저의 주장입니다만은 뭐 촬영장에서도 서로 주사 이모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제수 싸우기도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그거를 반증해 줄 수 있는 거죠. 저 주장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 박나래 씨가 독특한 곳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포착됐을까요? 막걸리 제조학원. 막걸리. 지난 21일 박나래 씨가 막걸리 제조학원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왔다. 뭐라도 해야죠. 박나래 씨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나래 씨 측은 현재 정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한 곳이다 라고 밝혔는데 하필 이 나래바 때문에 또 술이 문제였는데 또 술 관련 학원이라 뒷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이게 또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은 술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하필 또 술 관련된 곳에 계시면은 어떡하느냐라는 팬들의 걱정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또 반대로 그 정도로 정수로 피폐해지셨구나.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나 심신의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평가가 좀 묘합니다. 묘하네요. 묘합니다. 묘하네요. 이게 좀 나쁜 의도로 해석하고 싶진 않은데. 네. 자,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 곧 나오겠죠? 그렇죠. 곧 나옵니다. 네. 예.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이분입니다. 이분.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함께 보시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남편이 잠든 사이에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예요. 사위가 카페에서 끈과 테이프로 장인을 결박했고 아내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했고요. 이 음주후에서 숙면하고 있던 남편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택시의 도움을 요청해서 병원에서 이제 봉합 수술이 진행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큰 후유증을 앞으로는 그렇죠. 안고 살아야만 하는 정말 끔찍한 그런 피해고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강력 범죄였습니다. 자, 이 아내의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 장모가 시켰다. 사위는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은 의부증 증세, 과도한 집착을 보이다 범행 결론, 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딸도 불구속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범죄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예, 관련자는 3명이죠. 네. 부인이 있고 딸이 있고 사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는 본인이 하는 카페에 장인을 이쪽으로 끌어들여갖고 그 술을 먹인 후에 취해 있는 장인을 묶어놓고 그럼 장모가 부인이 저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은 위치 정보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 자기 아버지의 이동을 어머니한테 알려준. 그러니까 범죄가 3명이 다 공모한 건데 중요한 거는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이제 당시에 이제 보도는 뭐 남편이 여러 외도를 여러 번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건 밝혀진 바가 없지만 명확한 것은 이 범인 부인이 상당 부분의 의부증은 있는 것 같다. 상당히 많이 뭐 그래서 고통을 받았던 어쨌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위가 되는데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거는 사위와 딸의 가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위는 왜 그랬을까? 딸은 뭔가 이제 열연적이 있다고 그래서 약간 벗어났다 하더라도 사위가 그걸 묶었잖아요. 예. 묶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예.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걸.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가스라이팅을 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장모가 사위를 상당히 좀 뭐 힘들다는 여러 가지 뭐 액션을 통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저렇게 공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징역 7년이 아내에게 선고됐는데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치명적인 급소를 피했다라고 재판부는 봤는데 이게 치명적인 급소를 피했다고 보기엔 너무 중요 부위가 절단됐던 사건이라 살해의 고의가 인정 어렵다면 징역 7년, 사위는 4년, 딸은 벌금 300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그 부위가 이게 제거돼도 살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재판 중에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흔히 말 심장이나 이런 부위는 찌르지 않고요. 얼굴 쪽과 이쪽을 찔러서 이쪽은 치명 부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 우리가 말하는 남성한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생명과 지장이 있느냐 마느냐 이게 사실은 좀 판단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2심 가면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이 판단, 이 재판부는 사망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공격을 했지만 그럼 죽이려면은 죽일 수 있었지. 그러니까 왜냐면 묶여 있었으니까. 그런데 안 죽이고 거기만 했다는 것은 살해 의도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강력 사건 보시죠. 경매할 게 따로 있지. 뭘 경매했을까요? 15만 원의 낙찰 경매 소개팅 논란. 여성의 프로필을 경매로 올렸습니다. 현재 선두, 실물 더 이쁘다, 더 없냐? 15만 원의 최종 낙찰, 연락처와 데이트권을 전달했는데 이게 양도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사진, 프로필, 나이, 키, 거주지, 성적 취향 등을 게재 후 경매했어요. 가장 많은 후원금에 낙찰시켰고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환불 없었고 여성에게 후원금 일부를 또 배당하는
였다고 하는데 짜고 한 거겠죠. 여성들도 그러면 예, 동참한 거예요? 짜고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로필을 하고 이 참가자들한테 경주시키는 겁니다. 누군가 2만 원 하면 3만 원, 4만 원 계속 툭툭툭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원 계좌로 올라가는 식으로 하면은 저게 이제 수백만 원 되는 거고요. 저 여성도 그 수익의 몇 %를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건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알선입니다. 성매매 알선이다. 예, 법에는 저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불건전 콘텐츠 판단 시 방심위 접속 차단 요청이 가능하고요. BJ가 매개 역할을 했다면 성매매 알선 예, 예. 혐의고 성립이 가능하다. 그럼 여성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공범관계가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 더 위험한 거는 여성들이 만약에 그 남성을 만났을 때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돌직구 강력반 배상원 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세계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으로 가보죠.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쏜 총에 시민이 숨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이 남성입니다. 남성은 이민 단속 요원이 누군가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자 이를 도와주려는 듯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요원이 남성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얼굴을 가린 단속 요원이 총을 꺼내 사격을 시작합니다. 여러 발의 총성 소리가 들리고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 단속국은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합니다. 남성이 총을 소지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영상에는 단속 요원들이 죽은 남성의 몸을 뒤지며 총이 어딨냐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17일 만에 연방요원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딴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전역에 무차별 단속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를 맨손으로 정복한 남성이 있습니다. 관중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밧줄 등 장비 없이 홀로 이곳을 기어오릅니다. 타이베이 102 빌딩은 돌출된 마디 구조가 15도 정도 기울어져 등반하기 까다로운 구조인데 아찔합니다. 우리나라 63 빌딩 2개 높이인 이곳을 90분 만에 올라간 겁니다.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호널드입니다. 호널드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안전장비 없이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수직 암벽 엘 캐피탄을 올라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자연 암벽이 아닌 초고층 빌딩을 오른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전에 호널드는 손을 짚는 위치 하나하나와 자신이 취해야 할 동작을 통째로 암기했다라고 밝혔고요. 내려올 때는 밧줄을 이용했고 이번 도전으로 9억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단하긴 합니다만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앉아서 세계 속으로였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